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방구석 미술관 3. 네, 방구석 미술관 1, 2가 인기가 많아서 3도 나왔습니다. 이미 또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제가 앞부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조원재 지음 블랙피쉬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 작품을 보자마자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멋진 색감에 저도 좋아하지만 이 작가에 대한 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미술 문외한일지라도 몬드리안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있을 수 있죠. 그만큼 오늘날 몬드리안은 반고흐만큼 유명한 예술가입니다. 그가 창작 활동을 하던 시기는 20세기 초였습니다. 이미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잊히지 않고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직선과 사각형이 눈에 띄는 몬드리안의 전매 특허, 회화 양식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직선과 사각형뿐인 허무하면서도 난해한 그림 앞에서 갸우뚱할지라도 몬드리안이 창조한 직선과 사각형의 독특한 이미지는 절대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던 1910년대 파리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림이 온통 직선과 사각형뿐이네? 어쩌라는 거지? 몬드리안 이전에 이런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인물을 그리든 나무를 그리든 풍경을 그리든 눈에 보이는 대상, 즉 구상을 그려왔죠.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이미지 앞에서 당황하며 갸우뚱했습니다. 이렇게 몬드리안은 서양 미술 역사상 최초로 기하학적 추상 미술을 선구한 예술가로 기록됩니다. 한 번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몬드리안의 이름과 회화 스타일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고흐와는 달리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아마 몬드리안의 회화가 오직 직선과 사각형으로 점철된 기하학적 추상 미술이라서 그런 것 아닐까요?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티끌만큼도 없는 추상, 즉 비구상도 난해한데 거기에 선과 사각형만 있는 기하학적 추상이라니 정말 친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추상적 이미지가 품고 있는 매력을 누구보다 앞서 발견한 사람, 몬드리안. 우리가 추상미술 앞에서 난해함을 느끼며 갸우뚱할지라도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이미 추상적 이미지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상품은 추상적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우리는 그 추상적 이미지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낍니다. 주변의 모든 건축물은 추상적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실내 공간 디자인 역시 고도로 추상적입니다. 우리는 추상적으로 디자인된 공간을 무척 좋아하고 심지어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휴식을 취하고 있죠. 21세기에 와서는 누구나 좋아하는 미적 취향이 된 기하학적 추상, 기하학적 추상에 숨겨져 있는 거부할 수 없는 미적 매력을 누구보다 앞서 뚜렷이 느낄 수 있는 신미안을 갖췄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의 몰이해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떳떳이 표현한 예술가. 그가 바로 몬드리안입니다. 몬드리안이 조금 친숙하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100년 전 그가 어떻게 기하학적 추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고 어떻게 기하학적 추상 미술을 창안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난해하게만 여겨져 왔던 몬드리안 추상 예술 세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평범한 시작.
20세기 초부터 태동한 추상미술의 역사를 논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몬드리안. 그의 삶의 시작부터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요? 특별한 것을 기대했다면 미안하지만 사실 매우 평범했습니다. 1872년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60km 떨어진 변방의 작은 도시 아메르스 포르트에서 태어난 피테르 코르넬리스 몬드리안. 그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몬드리안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요. 교사 수입으로는 5남매를 부양하기가 버거워 부업으로 석판화 인쇄업을 병행했습니다. 독실한 개신교도였던 아버지는 주로 교회에서 의뢰한 종교적 주제를 석판화로 인쇄해 판매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몬드리안의 미술 입문이 아버지의 부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8세 무렵 아버지를 돕기 위해 석판화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그에게 석판화 작업을 위한 드로잉 기법을 가르쳐 줍니다. 수년간 석판화의 밑그림을 그리며 어린 몬드리안은 드로잉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나 봅니다. 17세 때 기초 드로잉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세 때는 중등 과정 드로잉 교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화가가 되고 싶다는 꿈도 꾸었나 봅니다. 화가로 활동하던 삼촌 프리츠 몬드리안과 함께 여행을 떠나 그림 그리기를 배웠으니 말이죠. 이렇게 드로잉 교사이자 화가가 되는 꿈을 꾸며 착실히 미래를 준비하던 소녀는 결국 20살 무렵 암스테르담 왕립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해 회화를 공부합니다. 부모님께 경제적 부담이 되기 싫었던 그는 미술 개인 교습 일로 돈을 벌어 야간 학교를 다녔고 시간 날 때마다 미술관에 가 선배 화가들의 그림을 모사하며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려 노력했죠. 그가 20대 시절 내내 열심히 회화를 훈련한 이유는 당시 네덜란드 최고 권위의 미술상인 로마 대상에 도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 대상은 당대 네덜란드 최고의 미술가들이 심사를 통해 유망주를 선정해 장학금을 수여하는 대회였는데요. 젊은 미술가들에게는 자신을 알리고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등용문이었습니다. 이 대회의 특징은 아카데미의 고전주의 전통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럽 미술의 중심지 파리에서는 이미 고전주의 전통을 고수하는 아카데미에 저항한 일군의 젊은 미술가들이 과거에 없던 전혀 새로운 미술을 창조하며 파리 미술계를 평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술의 변방국이었던 네덜란드는 여전히 고전주의 전통을 중시하는 아카데미의 권위와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근대 미술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던 파리의 상황을 알 턱이 없던 26세 몬드리안은 로마 대상에서 요구하는 고전주의 기준에 맞춰 그림을 그려 출품합니다. 결과는 보기 좋게 낙선. 심사위원은 몬드리안의 드로잉 및 채색 실력을 저평가하며 퇴짜를 놓습니다. 끈기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던 그는 3년 후 다시 로마 대상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또 낙선. 고전주의 회화 관점에서 그는 당시 유럽 미술계의 변방국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수많은 화가 지망생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드가, 클림트, 실레, 피카소 등 어릴 적부터 비범한 회화적 재능을 보이며 이른 나이에 독보적 화가 반열에 오른 예술가들과 비교하면 몬드리안은 30대 후반까지도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평범한 화가였습니다. 네덜란드 화가의 DNA.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몬드리안이 예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가 매해 꾸준히 작업한 것을 보면 포기할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진정 그림 그리는 행위 자체를 사랑했기에 세상의 인정과 관계없이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는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바로 풍경화입니다. 기하학적 추상미술의 선구자 몬드리안이 풍경화를 그렸었다니 좀 생소하죠? 젊은 시절에 그는 자연을 탐구하고 자연의 풍경을 그리는 풍경화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그가 풍경화가의 길을 걷게 된 운명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가 풍경화라는 장르의 발상지였다는 것이죠. 네덜란드가 풍경화의 발상지라고?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궁금하시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만 읽고 나머지 좋은 그림 많고 멋진 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이 책 방구석 미술관 추천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멋진 책 소개하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